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이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간호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는요, 저희가 첫 번째 간호의 역사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렇게 나가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간호의 역사,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 간호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시대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의녀라는 이름은 처음에 조선시대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자, 누가 했냐면 세종대왕의 아버님서 이분이 이제 만드신 거고요. 봤더니 전문적으로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의녀 제도라는 거였고요. 자, 그때는 의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녀 권과조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문적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의녀 권과조를 토대로 한 공부 3가지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제 배움을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 초학의라고 하는 교수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병원에서 간호사처럼 일을 하는 간병의, 그리고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예전에는 이제 계급사회였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간병이고, 궁 안에 들어가서 뭐 임금님이라던가 아니면 궁 안에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내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3가지, 초학의, 간병의, 내의 이 3가지를 의녀 권과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자, 이분들은 의녀 권과조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진, 망진, 촉진이라고 하는데 문진이 2가지나 있죠. 이제 한문의 특징이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들을 문, 들어보는 거죠. 환자의 숨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 증세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도 봅니다. 또 3번째, 볼망, 살펴볼 망 해서 망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할 때 망 좀 봐줘 할 때 그 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아픈 곳을 직접 눈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종기가 생겼나 이런 것들 보는 거 망진, 그리고 만져보는 촉진,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환자에게 어떻게 아픈 부분이 있나 좀 보셨던 거죠. 그다음에 4번째, 자, 의녀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 사진법을 하잖아요. 이러려면 환자한테 직접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쪼물쪼물 막 만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섞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양반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섞어요. 특히 남녀가 만나서 말을 섞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천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관비들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관비, 이제 노비 이러신 분들이었지만 이분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 좀 주어지기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이제 사람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혼수 같은 걸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혼수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노비,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격체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비를 혼수로 5명을 보낸다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 노비가 질병이 있나 없나 검사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에 하자가 있나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좀 봐주시게 하고 이제 막 돈도 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노비였지만 돈이 많은 노비. 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특권이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자, 여성은 남성에게 진찰을 못 받았어요. 예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또 어린이도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너무 예전에는 이제 강하게 발달된 특성이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 진료를 못 받고, 애라서 진료를 못 받고, 나이 들어도 진료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녀에 대한 사람들을 진료를 하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률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조선시대의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특징을 보시면 자, 치료보다는 이 의녀는 간호, 예방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시중을 든다던가 이제 보양을 좀 해준다던가 뭐 힘든 게 있나 수발을 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 조선시대의 의녀 제도의 의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근대 간호를 좀 보실게요. 자, 근대 간호는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대 간호를 보시면 첫 번째, 광해원. 얘는 중요합니다. 광해원.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뭐가 최초냐? 서양식 병원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85년에 세워진 현대식 병원이에요. 예전에는 다 한의원 개념이었지만 이제 여기에서 째기도 하고요. 메스 이용해서 째기도 하는 이런 현대식 병원이었던 거죠. 또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건립된 최초의 의료기관으로서 이제 광해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대한의원 보실게요. 자, 대한의원도 우리나라에서 세운 병원, 근대 병원이긴 한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 종두사업, 예전에 이제 천연두라고 불렀던 것들, 그리고 진료 대상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돈 많은 한국인 대상으로 좀 했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보구여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구여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대 간호에서는 중요한 거 두 개. 첫 번째, 광해원, 두 번째, 보구여관입니다. 자, 광해원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처음의 병원이라서 중요하고요. 보구여관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양성기관이라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이에요. 그전에는 의녀건과조라는 그냥 책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실무적 경험과 해부학적 이론까지 싹 다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고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구여관은. 자, 여기에서 하는 일을 좀 볼게요. 주로 이제 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관리하는 그런데 중점을 좀 두기 시작했고요. 간호부 양성수로도 훌륭한 역할을 했죠. 자, 선교 간호사 에드먼드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자, 우리나라 한국 근대 간호의 이제 시작을 포문을 연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혼자 하시긴 힘드시니 쉴즈라고 부르는 분과 같이 보구여관의 간호사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자, 보구여관을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서 간호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입학 조건이 좀 필요했어요. 자, 왜? 부모 승낙서, 건강진단, 교회 추천서 이런 게 필요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근대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의녀가 처음에는 되게 멋진 직업이었다가 그 중간에 연산군 때 와가지고요. 이 의녀라는 게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이제 특권도 있고 돈도 있는 좀 이런 실력 있는 노비였다가 연산군 때 와서는 뭐라 할까? 연산군이 약간 좀 이 왕이긴 하지만 좀 폭정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녀를 이제 섹슈얼하게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미지가 확 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약방 기생. 약방에 양을 지으러 갔는데 기생이 누워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의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쭉쭉쭉 이어나가 왔겠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들이 싫어했어요. 보구여관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잡으러 가고 보구여관 또 들어가면 잡으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허락받고 와. 그래서 부모 승낙서가 꼭 필요했고요. 또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을 필요한다라고 해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선교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 추천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연령 제한도 가장 건강한 나이 21세에서 31세까지 했었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간호 이론과 실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과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간호 이론,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에서 실습 나가시면 병원 실습하시는 실습 다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다음에 보구여관 선교간호사의 의의. 자, 오늘날의 간호교육이 초석이 되며 전문적 그리고 전문직 간호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구여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초석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근대 간호의 미군정기 간호 보실게요. 자, 미군정기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 시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요, 거의 우리나라가 뭐 초토화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끝나고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안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냥 다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군의 원조 같은 것들이 조금 좀 필요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서 이 돈으로 막 무언가 막 설치하고 만들고 막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간호협회 깃발을 들었다는 뜻의 발기. 지금은 이제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대한간호협회로
협회로 바뀌었죠. 어쨌든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협회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간호사업국 그리고 간호교육제도가 이때 막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대간호로 넘어갑니다. 현대간호는 사실 그냥 지금의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언제 만들어졌나?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져야 됐대요? 1973년에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아주 유구한 문맥을 이어가고 있으시죠. 자, 그리고 또 현대간호 두 번째, 간호교육은 우리가 3년제가 있었고요. 4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쳐졌어요. 모든 간호과는 다 이제 4년제로 일어나가 됐던 것이고요.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뭐 마취간호사, 뭐 무슨 통증간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요게 현대의 간호,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세계의 간호 역사도 한번 보실게요. 자, 세계, 이제 우리나라를 뻗어나가서 이제 지구의 간호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시 시대입니다. 자, 원시 시대는 말 그대로 원시인이에요. 우가 이런 원시인. 이 시기에는 간호를 뭔가 요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시 시대 특징은 본능입니다. 그냥. 본능적 보호 기능. 그래서 그냥 이 동물이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런 본능이에요.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다 닦아주고 핥아주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본능적 보호 기능의 원시시대 간호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여기는 간호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언제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조금 그나마 간호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자, 고대 간호를 보시면 자, 가정 밖에 그리고 가족 이외 사람들까지 건강을 좀 신경 써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간호라고 이제 배우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었대요.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 간호라고 하고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가정 밖에, 가족 이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고대의 간호는 주로 종교 간호가 바탕입니다. 천주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 간호가 바탕이고요. 복음 전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문 간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들여다보려면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간호의 시작이 고대 간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 폐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방문 간호 여집사. 지금도 집사님이 좀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집사신데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 자, 이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분이란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 아픈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왜 이렇게 외웠어요. 부끄럽네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외우셔야 되니까. 자, 폐배, 앞회배. 그래서 외웠습니다. 자, 최초의 방문간호 여집사, 폐배.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제 중세 간호입니다. 중세는 사실은 간호의 개념은 좀 약해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뭐가 막 돌았냐면 흑사병 돌았죠. 감염병, 전쟁, 십자군 전쟁 했죠. 마녀 사냥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죽이느라 너무 바쁜 시대라 간호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산으로 막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수도원 같이 깊은 곳으로 막 가요. 그래서 그 곳에서 이제 있는데 아픈 사람이 거기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나가서 방문간호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숨어 있는데 굳이 나 숨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려달래요. 그러면 온 사람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보살펴 줄 만한 귀부인이라던가 아니면 수녀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생을 그 수도원 안에 살면서 간호사업에 바치는 귀부인, 수녀들을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를 붙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중세의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근대 간호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간호에 이제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자, 이때 종교개혁으로 십자군으로 많이 죽었죠. 또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막 이 종교는 쓸데없다 해서 개신교가 막 올라오면서 또 자기네끼리 또 싸우기 막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사람을 10,000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그래서 성주가 저놈을 죽여라 이러면 그냥 다 같이 저놈을 하나 죽였어요. 왜냐면 10,000명 중에서 뭐 1명 정도 없다고 해서 큰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으로 암흑기로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10,000명 중에 사람은 다 죽고 10명 남았다 칩시다. 10,0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넓은 마을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성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저놈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럼 10명 중에 1명 죽이면 몇 명 남아요? 9명 남아요. 이 9명이 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제 간호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구나. 간호를 열심히 해서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본주의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암흑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아주 중요하신 분이 나타났죠.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신 분 누굽니까? 나이팅게일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되게 중요한 귀족 가문의 이제 따님이셨는데요. 영국 귀족 이런 분들은 굳이 간호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간호사를 이제 하찮게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귀족 아가씨가 이 하찮은 간호사를 한다고 하니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지 마. 처음에는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는 안 하고요. 간호 연구는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연구는 그냥 뭐 방에 앉아가지고 뭐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럼 해라 라고 해서 해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 연구를 했더니 이런 습관이 얼마나 큰 빛을 발하게 될지 이제 크림 전쟁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나이팅게일의 출연을 보시면 자, 이분이 한 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육체, 정신, 감정 모두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냥 이 지문 자체가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팔이 잘렸어요. 그럼 팔만 꼬매주고 가세요.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팔이 잘리면 세상에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저의 정신적 데미지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나이팅게일은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도 보고 잘렸을 때 이 마음, 감정도 좀 보고 다 봐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 정신, 감정 모두에 관심을 가져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전인간호의 이념과 똑같습니다. 시초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라 라는 말. 1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자, 모든 간호 행위는 간호사의 손으로 행해질 것을 주창하였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게.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크게 돌려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많이 남아있진 않겠지만 원래 우리가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일하는 보조자 역할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나이팅게일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의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 너의 전문적인 역할을 너의 손으로 네 일 스스로 찾아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호행위는 간호사의 손으로 행해질 것을 주창하였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환경의 중요성 강조했죠. 환경의 중요성. 나이팅게일이 등불을 들고 사람들을 돌보며 돌아다니신 분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환자들도 좀 보셨지만 처음에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정비되어 있나 좀 잘 보셨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인도주의를 토대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런 모든 행동과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근대 간호 확립 후에 적십자사 창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나이팅게일 분이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실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서약문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험에도 간간히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서약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대병원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념으로. 자,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현대간호 보겠습니다. 자, 근대 넘어서 현대는 이렇습니다. 자,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 전인간호. 이거 나이팅게일이 한 말이랑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환자 위주, 전인간호, 재활간호. 이거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하는 말씀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냐면, 그때 확립을 한 그 이념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게 최초이자 현대, 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간호 이론을.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지금 현대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분의 이념대로. 그래서 인격체로 보는 전인간호, 환자 위주의 재활간호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간호 개념은요, 예방을 1차, 2차, 3차까지 싹 다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호 발달의 형태를 보시면 우가 원시 자기간호에서 가족간호 그리고 종교간호를 거쳐 현대의 직업적 간호까지 넓혀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호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간호 체계를 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현대 간호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호 개념 하면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 간호라던가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중요해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개념을 봅시다. 자, 건강이란 무엇이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봅니다. 몸이 막 튼튼해요. 막 마동석 씨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하죠. 책을 열심히 읽어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자, 정신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밖에 나가면 왕따입니다. 자, 저는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다. 왜냐?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들이랑 전반적으로 이제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싹 다 안녕해야지 건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읽어보면 자, 환자의 정신적, 육체, 심리, 사회, 경제적, 영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우리는 전인간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려면 우리는 간호의 본질과 간호의 3대 요소가 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간호의 본질은 사랑과 보호입니다. 이분을 내가 잘 도와줘서 훌륭하게 잘 낫게 해서 본에 퇴원시켜 드려야지. 이런 사랑과 보호. 시간 없는데 혈압을 재달라고 하네. 귀찮다. 재지 말고 도망가야지. 이러면 사랑과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아픈 사람을 다룰 때는요, 사랑과 보호가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이 사랑과 보호는요, 내추럴 본입니다. 좀 갖고 태어나신 경향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랑과 보호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일하시는데 수월합니다. 이런 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간호라는 직업을 유지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간호의 3대 요소입니다. 자, 일단 간호의 본질도 중요하고, 또 간호의 3대 요소 무엇이 있냐? 기술, 지식, 사랑.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잘해줘야지, 사랑.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돼요. 너무 안타깝다, 잘해줘야지. 근데 갔더니 그냥 주사 바늘을 그냥 5번을 그냥 뻥뻥뻥뻥 막 찔러대요. 자, 이러면 환자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물론 필요하고요. 스킬도 되게 중요해요. 스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실습과 이론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과 이론에서 해부생리, 혈관은 뭐고 어디를 찌르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지식도 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간호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완벽하게 간호를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간호조직의 기본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5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간호조직은요, 약간 군대 조직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밑에서 그냥 뭐랄까,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간호조직의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자, 계층제의 원리. 자,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요,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에요. 피라미드. 자,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있겠죠. 원장님이 있거나 이사장님이 있거나 높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밑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책임이 많은 이분들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화되어 있고요. 책임은 우리가 더 많겠어요? 위에 분이 많겠어요? 위에 분이 많습니다. 책임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책임은 점점점 적어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통솔 범위의 원리. 자,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상급자가 10명 정도밖에 지금 사람들을 관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 주고요. 저는 한 10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주고, 이런 게 이제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어떤 깜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게 통솔 범위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애초에 상급자는 그런 능력자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명령.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요. 명령 일어나. 자, 이 말은 뭐냐? 명령 일어나. 이거예요. 자, 한 사람의 하위자가 한 사람의 상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이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 위에 사람한테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통솔 범위의 원리에 잘 안 맞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너무 못해요. 우리 수험생님이 나는 일을 엄청 잘하는 아주 똑똑한 간호사인데 위에 내가 봤더니 위에 사람들이 막 이 수간호사가 막 바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수험생님이 진짜 이상해. 그래가지고 옆병동 수험생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잘했는지 봐주세요. 이럴 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명령 통일의 원리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하위자와 한 사람의 직속 상사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업무 능률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리, 이 상사에게 1대1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또 네 번째, 자, 분업, 전문화의 원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업을 작은 직무로 막 나누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분업, 전문화의 원리라고 하고요. 경제 원리에 얘는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하나를 만드는 구두장이가 있어요. 장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달을 꼬박 만들어야지 2켤레, 3켤레 만들어요. 한 달을 꼬박 일을 해야지만. 그래서 이분이요, 한 3명을 더 채용을 합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구두끝만 계속 만들고, 너는 구두 위만 만들어. 너는 구두 밑창만 만들고, 너는 조립만 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구두를 만들다 보니까 한 달에 1000켤레를 만듭니다. 나 혼자 꼬박하면 한 달에 2~3켤레밖에 안 되는데 4명이서 일을 하니까 신발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비용, 돈과 시간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병원에서는 구두 만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나누는가? 정맥주사 전문 간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환자를 보긴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요. 주사만 놓러 다니는 거예요. 주사만 전문적으로 엄청 잘 놓는 스킬이 그냥 막 뛰어난. 그래서 보면 병동에서 주사를 놔야 될 때 그분을 전화를 합니다. 302호 환자 주사 좀 놔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올라와서 주사를 막 엄청 잘 놔줘요. 그럼 환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주사를 언제까지 맞고 저는 이걸 왜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놔달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나누는 거지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떻고 이자를 얼마나 맞아야 되며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업을 작은 직무로 분할해서 경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환자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게 분업 전문화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마지막 조정의 원리 보실게요. 자 조정의 원리. 우리가 5가지의 이제 간호 체계를 배우시는데 이 조정의 원리가 사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정. 이 조정은 말 그대로 밸런스, 평균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왜 우리나라는요. 평균 맞추기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못하는 놈도 싫어하지만 너무 또 뛰어난 놈도 싫어해요. 그냥 평균, 밸런스를 쭉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이제 마리오네트 조정하듯이. 그래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체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상위 체계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통의 목표 80점 예를 들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똑바로 밸런스,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분들이 마리오네트를 막 늘어뜨리듯이 인형 가지고 장난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해는 굉장히 쉬운데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그런데 지문으로는 이 말이 잘 쓰이기 때문에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체계 사이의 통일을 기한 상위 체계의 과정. 이것이 조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조정의 원리.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조직 내 업무를 조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얘는 너무 못해. 이쪽은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업무를 조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5가지 중에서 이 조정이 그나마 제일 잘 나와요. 이 과정, 조정의 원리, 평균 맞추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간호 전달 체계 이제 모델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델이 크게 몇 가지가 이제 나눠질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기능적 간호와 팀 간호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은 거의 다 이 2가지를 그냥 어느 거를 쓸까 선택해서 써요. 첫 번째, 자, 기능적 간호입니다. 자, 기능적 간호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펑셔널이라고 많이 부르는 애들이 있고요. 자, 기능, 업무 분업의 기초를 둔 모델입니다. 아까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업무 분담. 그래서 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의, 병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기능적 간호가 좋죠.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무 분업의 기초를 둔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시면 좀 보셨을 텐데 그 간호사실이라고 불리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스테이션 앞에서 계속 컴퓨터만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 간호사실은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병실만 계속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분들이 이 기능적 간호, 펑셔널입니다. 이 사람은 암 짜가지고 계속 처방만 받아요. 처방만. 컴퓨터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을 줘야 될지, 의사에게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막 처리합니다. 환자는 못 봐요. 실제적으로 주사를 놓으라고 처방은 받았지만 이 주사는 이 사람이 이제 병실을 돌아다니는 간호사에게 넘겨주는 거고 이 사람은 처방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받은 이제 병실을 돌아다니는 간호사는 실제로 이제 병실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큰 산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엉덩이를 맞으면서 저는 이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간호는 시간과 비용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 큰 산을 총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분업의 기초를 둔 모델로서 기술 수준에 따라 적당한 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간호사실에 앉아있는 분들은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좀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환자는 못 봐요. 환자 얼굴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은혜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와 이런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은혜 얼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적 간호의 폐해랄까? 이제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팀 간호입니다. 팀 간호는요, 처방도 내가 받고 이 처방을 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주사도 내가 놓고 이걸 우리가 팀 간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팀 간호면 팀인데 이건 제가 다 하는데 왜 이게 팀 간호죠? 이 팀은 누구랑 팀이냐면요. 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청소하신 여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팀이에요. 환자를 제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병원 직원들이 다 팀처럼 일한다. 그래서 팀간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간호 방법으로서 팀리더 지휘 아래 팀원들이 간호를 수행하실 거고, 팀은 분담받은 대상자의 모든 간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처방도 받고 그리고 실무도 하고 다 하는 걸 우리가 팀간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 간에 의사와 물리치료사와 영양사와 청소여사님과 원무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 간의 의사소통이 팀간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 적재적소에 관리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그리고 퇴원을 탁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간호전달 체계 모델 보시면요. 전담적 간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담적 간호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간호예요. 24시간. 예를 들어서 가평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깊숙한 산에 가시잖아요. 이제 밑에 전라도나 이런 데도 꽤 있어요. 요양병원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을 한번 가려면은요, 그냥 꼬불꼬불 막 산길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3교대를 매일 꼬불꼬불 왔다 갔다를 8시간 있다가 내려오고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깊숙이 아니면 좀 가기가 힘든 이런 곳은요, 아예 거기서 며칠을 살아요.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이니까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환자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숙식을. 자기도 하죠. 24시간 안 깨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기도 합니다. 대신 거기에서 환자들과 같이.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집에 와요. 이걸 우리가 전담적 간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 걸 우리는 전담적 간호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 사례 관리입니다. 말은 어려워요.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방법을 우리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건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입니다. 방문간호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여러분? 방문간호.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방문간호 조무사라는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직업이 창출될 예정인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례관리.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요.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병원에서는 그냥 핀으로 딱 고정을 해주는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핀으로 고정을 해 놓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뼈가 붙는 거는요. 할아버지 이후 뼈에서 진이 나와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집에 갔으면 좋겠죠. 수술이 그냥 끝나고 나면 다. 근데 할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지금 나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해먹을 것도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사례관리입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시죠. 집에 가서 생활하실 때 뭐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뭐가 불편하십니까? 뭐가 불편할까? 일단 첫 번째, 걷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 못 갈 것 같아. 불편해.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요, 이 지역사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요, 휠체어를 대여 해드릴게요. 아, 됐네요. 끝! 또 두 번째, 뭐가 불편하십니까? 뭐가 불편할까? 밥을 못 해 먹어. 밥 못 해.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동네 지역사회에 부녀회와 연결을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서비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배달해드릴게요. 해결 두 번째. 할아버지 또 뭐가 불편하세요? 세 번째, 외로워. 병원에 있으면 사람들이랑도 같이 있을 건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동네 요양원, 노인정에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노인정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방문해가지고 할아버지랑 좀 어울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만 싹싹싹싹 긁어주는 거죠. 이게 건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건강 서비스를 조정해서 첫 번째 사례 관리 끝, 두 번째 사례 관리 끝, 세 번째 사례 관리 끝. 이게 바로 사례 관리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집에 가서 좋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사실 병원이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밥도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도 없고 불편해요. 집에서, 내 편한 집에서 불편한 거를 싹싹싹 긁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독자적 간호입니다. 자, 독자는요, 내가 진료도 하고 간호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간호사는 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1980년에 이제 제정된 건데, 저기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없는 무의촌이라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고 그러면 올라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올라오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한테 내려가라니까 안 내려가요.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간호사 중에서 진료권을 주고 돈도 주고 진료권도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 집도 지어줘요. 여기서 대신에 사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물론 전문적인 건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독자적 간호라고 하고요. 이 독자적 간호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간호사이지만 의사의 진료권을 받아서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이제 직업을 그만두시게 되면 사라질 이제 간호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이제 간호 체계 모델 보셨습니다. 자, 이제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 업무도 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자, 직업 윤리 정의 보시면, 자, 직업적 양심,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우리는 직업 윤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직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죠. 직업 윤리. 그런데 다른 데보다 우리의 직업 윤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잖아요. 심지어 식물인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왜 이래? 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그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아주 높은 도덕적 직업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좀 보실게요. 자, 직업 윤리를 우리가 이행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대하면 이런 이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도덕적으로 이건 내가 해야지.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적 한계를 책임지는 데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두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에 가야 돼요. 1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 바이탈이 조금,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1분 남았는데 이거 재면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냥 말자, 이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양심적인 판단. 또 직업윤리를 이행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자,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뭐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직업에다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근무 시간, 교대 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임의로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면 가능한 일찍 간호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죠. 또 3번, 유니폼 병원 이외의 곳에서는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병원은 사실 그럴 일이 드물어요. 저희 점심시간에 식사를 좀 하실 때 보면 병원은 식당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으니 주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유니폼에다가 이제 가디건 입고 이렇게 나와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김밥 천국에서 자주 만나요. 자,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네 번째, 자,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에 관한 질문은 환자가 계속 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 근데 그 얘기 우리가 진단, 치료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물어왔을 때 우리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게 묻도록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회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좀 이따 의사 선생님 모실 거니까 그 얘기 물어보셔도 좋다. 아니면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서 저분이 궁금해하신다라고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진단, 예후, 치료 이런 것들은 환자가 너무너무 궁금하겠지만 너무 궁금하겠지만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입니다. 자, 다음에 직업적 관계도 좀 보실게요. 자,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일을 하실 건데, 자, 그 중에 의사와 관계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의사가 일단 이제 처방하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의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해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부도덕 행위를 너도 해봐. 그러면 거부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못된 짓을 막 하려고 해요. 가슴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수술 부위는 열어놔야 되니까요. 막 쪼물쪼물쪼물 막 합니다. 너도 만져봐 막 그래요. 그럼 만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도덕 행위. 그리고 거부권을 이제 넘어서 하지 말라라고 제지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간호사와의 관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이 따르는 스케줄, 간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라는 것도 물론 이제 간호 계획이라면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간호 계획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서는 다 하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호 계획에 따른 수행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환자와의 관계, 우리는 그분들과 직업적 관계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좀 짠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인데 혼자 누워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면회 오는데 그 할머니 혼자 맨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좀 짠하죠. 그렇다고 내가 할머니 제가요 일 다 끝나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수발 들어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어요. 직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환자에 대한 치료, 예후, 진단 아까 말한 대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너무 중요한 비밀 누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또 하나, 동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환자에 대한 동정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정. 선생님 아까 환자가 할머니가 짠하다 그랬잖아요. 짠한 거랑 동정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 동정의 개념은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해. 이런 느낌은 우리가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동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동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80% 이상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리을, 동료와의 관계 싸우지 말고 협력적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병원에는 다 전문가고 다 똑똑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나 잘났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싸우지 말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환자 가족과의 관계도 좀 보실게요. 자, 가족에게 이제 환자에 대한 간단한 간호법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예방조치, 병원 시설 안내를 좀 도와주시는 것도 이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분들은 처음 그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잖아요. 당장 어디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좀 병원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역사회 관계, 나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실 때는 지역사회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교육,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거기에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적 관계. 자, 이제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자, 환경정비, 자, 환자 관찰, 검사물 수거 확인, 식사보조, 개인위생보조, 환자교육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손가락이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쪽 손가락은 부러지니까 여기에 이제 수술하고 그래서 붕대를 이만큼 감고 있어서 주사를 못 맞아요. 이쪽 팔은. 그래서 이쪽 팔에다가 수액을 맞았어요. 한쪽 팔은 기부스를 하고 있고 한쪽 팔은 수액을 맞고 있으니까 못 씻는 거예요.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간신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를 못 감는 이 상황이 막 냄새도 엄청 나고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오셔서요. 저 머리를 감아주시는데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이 병원에 있어서 물론 주사도 놔주고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해주는 것도 고맙죠. 그런데 머리 감아주는 이 개인위생 보조를 저와 도와주신 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하찮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는요. 정말 중요하고 고마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위생 보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이 잘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팁을 좀 보실게요. 자,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시, 도지사 자격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보건복지부는요, 의료인에 관해서 자격을 관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의료인은 아니지만 넘어왔다는 이유는 그쪽으로 계속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자,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과 보수교육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직하시게 되면 매년 보수교육 받으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주의 의무 태만, 설명, 동의 의무 보실게요. 자, 주의 의무 태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8시간 정도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실 건데, 주의, 환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야 될,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태만이 했다. 이걸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타인에게 위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로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럼 결국 남은 누구예요?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제가 핫백을 제대로 온도 체크를 안 해가지고 대줘가지고 화상 입었어요. 그러면 나의 주의 의무 태만이 될 거고요. 돌아다니면서 낙상, 침상 난간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가지고 환자가 똑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것도 나의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설명과 동의 의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의료행위 시행할 때나 사전에 설명 동의를 구해야 된다. 꼭 수술할 때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간호 처치할 때도 항상 다, 약을 줄 때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되게 간단하게 맨날 하고 있어요. 자, 할머니 주사 하나 드릴게요. 이 주사 진통제입니다. 하고 놓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할머니 엉덩이 대세요. 하고 말도 안 하고 쿡 찌르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꼭 해주죠. 할머니 수액 놔드릴게요 하면서 수액도 놔드리고 여러 가지 말 얘기하잖아요. 설명, 동의 의무 간단하게라도 꼭꼭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간호조무사의 사고 과실 방지법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환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끼치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자기의 직무 한계를 확실히 알고 임해야 됩니다. 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응급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인데 환자가 지금 막 응급 환자가 막 왔어요. 아, 내가 저번에 심폐소생술을 배웠지? 비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막 내가 막 합니다. 자, 우리의 직무 한계 넘어서는 역할이죠. 나의 할 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알고 임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쉬운 일이라도 정확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좀 길고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가기 전에 손 씻기 너무 중요하죠. 아, 귀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하지 말아야지. 안 되죠. 교차 감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라도 정확한 순서, 절차 지켜서 손 씻기 간호에서도 내과적 손 씻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지켜서 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자, 자기의 직무 한계를 확실히 알고 임해야 되는데 내 직무가 어디까지인지 라고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먼저 상의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모를 수 있죠. 그럼 일단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주라 그랬더라. 이 약을 주라 그랬더라. 아, 일단 내가 왠지 A가 꽂히는 것 같은데 A를 줄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확실히 알면 좋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병원은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환자 치료죠. 원래 이러려고 만든 거예요. 병원이.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메머드급 병원, 예를 들어 뭐 신촌 세브라스 병원이라던가 뭐 아산병원 이런 데는요, 하루에 환자가 5만 명 이상 온대요. 10,000명에 5만 명.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 치료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 이 5만 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이라도 한번 해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주면 하루에 10만 명 이상 보건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공중보건적 활동을 병원이 조금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어요. 게시판에 뭐
고혈압 강좌, 당뇨 강좌라고 해가지고요. 의사 선생님들, 이제 거기서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고혈압은 뭐냐, 당뇨는 뭐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막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의료인도 교육합니다. 사람이 5만 명이나 오니까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가 많겠어요. 이거 좀 보여주면서 좀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병원은 우리가 의료인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자, 연구도 해요. 이 다양한 케이스 연구해야죠. 그래서 병원에게는 크게 네 가지, 환자 치료, 그리고 공중보건적 활동, 의료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 연구까지. 자, 두 번째, 자, 병원 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병원 행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환자. 병원 행정은 물론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에 있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것도 참 영양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환자 시기를 위한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오답으로 영양사 또는 환자, 보호자, 뭐 별사람이 다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의사가 처방을 내야지만 영양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5가지 오군,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 다 섞어서 뭐 저단백 아니면 뭐 고단백 아니면 단백질 제한 이런 오더를 내요.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해줘야지만 이제 영양사분이 그걸 가지고 어떤 재료로 찔까 구울까 튀길까 볶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애초에 식사 계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사에게 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호관리 간호관리 이론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